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박 아이템은 이 교집합 있죠. 이 부분에서 나오고 이것만 잘해도 월 4에서 5천까지는 그냥 갑니다. 어떤 사이즈가 잘 팔리는지 그것도 1초 만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안목을 키울 수 있는 사이트들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곳에 돈이 있다는 거 아시죠? 이렇게 4단계 검증을 거치면서 내가 선택할 상품에 대한 확신을 만들어가는 게 소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덤블링입니다. 스토어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가장 많이들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소싱. 특히나 시작 단계에서 어떤 상품을 소싱해야 될지 막막하기만 하죠. 답답한 마음에 찾아봤던 유튜브나 강의에서는 다들 하나같이 하는 말이 키워드 검색량, 경쟁 강도를 보라고 얘기합니다. 1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스마트 스토어뿐만 아니라 모든 쇼핑 플랫폼이 검색 기반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방법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검색량과 이제 경쟁 강도만 보고 소싱했을 때 어떻던가요? 괜찮았나요? 아마 대다수 분들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이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볼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경쟁 강도와 검색량만 봐서는 알 수 없는 영역들이 존재해요. 1강에서 말씀드렸듯 소싱은 독립된 영역이 아니라 사업 전체의 유기적인 관계로 생각해야 합니다. 소싱에는 정말 다양한 방법과 기준이 있지만 오늘 영상에서 데이터를 통한 의사결정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스스로 어떤 상품을 해야 할지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네, 오늘은 다들 알고 계시는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키워드를 검색해보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검색량, 경쟁 강도 여기까지는 알겠어. 근데 막상 1688에서 해당 키워드나 이미지로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여러 상품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 우리는 매번 망설이게 되죠. 많은 대표님들이 공감하실 텐데 도대체 왜 그럴까요? 네, 맞아요. 다음 액션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기준을 세워드릴 거고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키워드 검색량을 바탕으로 벤치마킹할 대상 상품을 선정한 후 판매 가격, 구매 건수, 카테고리, 등록일 등 공개된 자료를 통해 해당 상품을 1차적으로 분석합니다. 조건이 맞다면 1688에서 해당 상품의 원가를 찾아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의 크기, 즉 마진율을 계산해 보고요. 그런 다음 내가 가진 자본금에 맞춰 발주량을 정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4단계 검증을 거치면서 내가 선택할 상품에 대한 확신을 만들어가는 게 소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 단계별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벤치마킹할 대상 상품은 어떻게 선정해야 될까요? 네,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가장 많이 판매되는 상품으로 선정하는 겁니다. 처음 시작하는 우리가 1등 셀러가 판매하는 제품과 똑같은 상품을 가져온다고 해서 당연히 그만큼 판매할 수는 없겠지만 시작하는 단계에서 판매 건수를 0에서 1 정도 게시하는 개념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판매량이 받쳐준다는 건 그만큼 해당 상품이 가격, 디자인, 기능적인 면에서 고객 니즈에 가장 부합하다는 얘기니까요. 이걸 기준으로 디자인이나 기능이 조금 개선된 제품이라든지 혹은 가격 경쟁력이 있는 제품으로 찾으면 되겠죠. 다음 두 번째, 공개된 자료를 통한 분석에 들어갑니다. 1등 셀러 상품을 기준으로 삼고 해당 상품을 몇 개나 파는지, 어떤 카테고리로 등록되어 있는지, 등록한 일자는 언제인지를 1차적으로 파악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사실 제가 요즘 침대나 이렇게 소파에 기대서 노트북 할 일이 많아서 등받이 쿠션이 필요했었거든요. 그래서 등받이 쿠션이란 키워드로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광고를 제외하고 이 판매자가 1등이겠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화면에서 우리는 어떤 정보를 캐치할 수 있을까요? 이 한 페이지만으로도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지만 우선 처음에는 이제 판매 가격, 판매 건수, 등록일 정도만 러프하게 보는 거예요. 구매 건수는 2688개, 대략 2700개라고 보고 이게 6개월 판매량이니까 여기에 180을 나누면 하루 판매량이 나오죠. 그럼 하루에 대략 15개씩은 판다는 거잖아요. 판매 가격이 47,900원이니까 이 제품 하나로 하루에 70만원 정도 매출이 나오는 거예요. 등록일은 21년 4월이에요. 2년 반 정도 됐죠? 밑에 판매자도 한번 볼게요. 21년 2월이고 그 밑에는 20년 4월, 22년 7월.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해당 상품으로 기존 셀러들을 제칠 만큼 유의미한 판매를 만들어낸 셀러가 없다는 말이겠죠. 그럼 신규 셀러들이 왜 없는지부터 생각해 봐야겠죠. 어떻게? 네, 여기 보면 랭킹 순이 아닌 등록일 순으로 보면 최근 등록된 제품들로부터 솔팅돼서 나옵니다. 쭉 보니까 어때요? 침대 등받이 쿠션 자체가 많이 없죠. 이게 키워드를 제가 등받이 쿠션이라고 검색해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세부 키워드인 침대 등받이 쿠션으로 다시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좀 나오긴 하네요. 이번 달에도 이 상품을 등록한 사람들은 많지만 대부분이 이렇게 해외라는 딱지가 붙어 있죠. 부피가 크다 보니까 사람들이 수입할 생각은 안 하고 이렇게 다들 그대로 판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신규 판매자들이 진입하지 않는 이유만 파악하고 만약에 이걸 해결만 하면 왠지 돈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침대 등받이 쿠션 검색해서 데이터를 다시 한번 볼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상품 수나 검색 수 또는 이제 탑 40셀러의 6개월 매출, 경쟁 강도 정도만 보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뭘 캐치해야 되냐면 바로 탑 40셀러 매출하고 탑 80셀러의 매출 이 두 개의 갭 차이를 보셔야 됩니다. 차이가 얼마죠? 전체 시장은 7억 3,700만 원인데 탑 80으로 봐도 7억 3,800밖에 안 돼요. 탑 40을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41등부터 80등까지 6개월 동안 93만 원밖에 못 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뭐다? 상위 셀러들이 다 해먹는 시장이다. 초보 셀러가 잘못 발들이면 맥도 못 추리는 상품이다라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카테고리 확장을 고려해 봐야겠죠. 네이버 데이터랩 쇼핑 인사이트에서 기존에 등록된 상품 그대로 카테고리 입력을 해볼게요. 가구 인테리어, 홈데코, 쿠션 방석, 등 쿠션으로 등록된 상품을 다른 세부 카테고리로 확장이 가능한지를 확인해 줍니다. 보통 4차 분류에서 변경 가능한 게 있는지를 확인하면 되는데요. 4차 분류 대쿠션, 대방석이 그나마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확장이 가능하겠죠. 대쿠션, 대방석을 눌러보면 우측 하단에 이제 탑 500 인기 검색어가 나오고 여기서 하나씩 골라서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큰 쿠션으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나오죠. 그쵸? 여기 또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현명하다는 거예요. 굳이 피 터지게 고인물들이 다 점령하고 있는 키워드에서 내가 굳이 판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리뷰가 140개가 넘습니다. 현재까지 판매가 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카테고리를 확장해서 판매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 참고해 주세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상품 소싱을 할 때 눈에 보이는 데이터가 안 좋다고 해서 바로 포기하지 말고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좀 집요하게 파고드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제품에 신규 셀러가 많이 없는 이유가 지금 앞서 제가 말한 것처럼 이런 데이터를 보고 들어갈 자리가 아니야 라고 생각한 사람보다는 그냥 부피가 크니까 보관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대부분 수입으로 접근을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데이터를 보고 이 정도까지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제 영상은 안 보겠죠? 그죠? 돈 번다고 바쁩니다. 유튜브 볼 시간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사실 이 제품을 예시로 정하고 영상을 찍다 보니까 데이터가 너무 같이 나와갖고 완전히 얻고 다시 가려고 했는데 안 좋은 데이터의 예시를 보여드리는 것도 조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촬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침대 등받이 쿠션은 안 좋은 예시예요. 따라 소싱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데이터 다시 볼게요. 보면 검색 수도 2470으로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거기다가 탑 40, 탑 80 셀러들의 매출 갭 차이도 거의 없었죠. 이 말은 뭐다? 우리가 들어갈 틈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심지어 아래쪽 차트를 3년 데이터로 보면 우하향을 그리는 게 보이죠. 이 말은 뭐다?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제품 수명 주기가 쇠퇴기에 위치했다는 거죠. 이런 제품들은 사실 카테고리를 확장하거나 디벨롭 한다고 해서 높은 가격대로 다시 판매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단가를 낮춰서 그나마 남아있는 수요를 가져오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이런 제품 가지고 기획한답시고 막 시간 투자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냥 치고 빠지는 정도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좋은 데이터의 예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앞서 봤던 데이터와는 차이가 크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탑 40, 탑 80, 6개월 매출에도 2억 정도 갭이 있죠. 이 갭은 뭐다? 우리가 들어갈 때 먹을 게 있다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 검색량 기준을 한 5,000건 정도로 기준을 잡거든요. 그래서 8,000건 정도면 충분히 매력적인 제품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 차트를 보면 더 놀라실 거예요. 보이시나요? 네, 작년 11월부터 폭발적인 성장세를 그리고 있죠. 추측컨대 주거 수납 가구 트렌드가 이제 빌트인 개념으로 조금 바뀌면서 팬트리 정리함이란 키워드 검색 수요가 많이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제가 봤을 때 조합할 수 있는 이런 연관 키워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데이터가 아닌 팬트리 정리함이란 이 상품 자체가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데이터는 거지 같지만 침대 등받이 쿠션 이 제품으로 오늘 끝을 한번 보겠습니다. 해당 제품의 마진을 보려면 우리가 1688에서 상품 원가를 확인해 봐야겠죠. 이 제품 이미지를 가지고 1688에서 먼저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썸네일로 검색을 했더니 그냥 일반 체크 쿠션이 나오네요. 그렇다고 포기할 소냐? 다른 이미지로 또 검색을 해봐야겠죠. 사이즈를 비교해 놓은 이 사진이 좋겠네요. 짠! 찾던 제품들이 나왔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바로 찾는 게 아니라 우리는 원천 공장을 찾아서 소싱에 들어갑니다.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제조 공장 인증을 받은 업체들이 상위로 솔팅돼서 나오는데요. 이전에 제 영상을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모르셨던 분들은 지금 벽 보고 손들고 계세요. 여기 공장 보고서에서도 쿠션을 직접 제조하는 공장이구나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죠. 가격도 사이즈별 48위안부터 80위안까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판매가는 소, 중, 대 특대로 나눠져 있고 소 32,900원, 중 49,900원, 대 47,900원, 특대 56,900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네요. 1688에는 높이가 50cm 제품밖에 없지만 가로로 더 긴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중대 특대 기준으로 4가지 옵션 단가를 보면 48, 55, 60, 65 위안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4가지 사이즈로만 단순 계산해 보더라도 1차 마진율이 60에서 거의 70%까지 나옵니다. 거기에 국내에 없는 사이즈들을 추가 옵션으로 제공한다면 조금 더 차별화를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겠네라고 고개 끄덕인 사람 빨리 벽 보고 손 드세요. 제가 좀 전에 뭐라고 했죠? 이 제품 잘못 건드리면 뼈도 못 추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높아시려 말씀드리지만 절대 소싱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일단 제품의 마진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단계죠. 네 번째, 문제는 사이즈나 컬러 옵션이 다양할 때 옵션별 발주 수량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 고민이실 거예요. 당연히 모든 사이즈를 다 가져가면 좋겠지만 자금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쵸? 잘 팔리는 사이즈나 색상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있어요. 어떤 사이즈가 잘 팔리는지 그것도 1초 만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상품 옵션이란 버튼을 눌러보면 옵션별 작성된 리뷰 건수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걸로 대략적인 판매 비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략 소형 200건, 중형 500건, 대형 800건, 특대형 400건으로 이제 옵션별 판매량이 확인되었으니 발주할 때 이 기준으로 이제 옵션별 수량을 조절하면 로스 없이 수입을 진행할 수가 있겠죠. 소싱의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는 중국 사입 판매자이고 대부분 1688에서 소싱을 진행하죠. 그럼 1688에서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 상품의 특성부터 먼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1688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은 딱 이 그림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큰 원은 스테디한 제품이고 작은 원은 이제 트렌디한 제품의 비율이에요. 보통 많은 분들이 1688에서 남들이 팔지 않는 새로운 제품을 찾겠다고 시간을 많이 허비하고 있을 거예요. 애초 새롭거나 트렌디한 제품을 소싱하려면 1688이 아닌 캔톤이나 무역박람회 같은 곳에 가야겠죠. 1688에서 검색해보면 오랜 기간 잘 판매되는 제품은 가격만 다르게 해서 여러 개가 나오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몇 년 전부터 쭉 판매를 이어온 스테디한 상품들의 비중이 많고 트렌디함을 겸비한 상품의 비중은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박 아이템은 이 교집합 있죠. 이 부분에서 나오고 스테디하게 팔리는 상품들 중에서 일부 트렌디한 디자인이나 기능으로 이제 개선된 제품에서 하나씩 나오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정말 극소수거든요. 때문에 기존에 그 상품군 시장에 몸담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면 이게 스테디한 제품에 묻혀 출시된지도 모르거나 트렌디한 제품이란 것조차 눈치채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럼 이런 상품은 어떻게 소싱할 수 있냐라고 하면 방법은 많겠지만 사실 판매 경험이란 거는 단시간에 바로 쌓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많이 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트렌디하다라는 게 현재를 반영하기도 하지만 곧 다가올 미래까지 고려된 개념이잖아요. 때문에 한국보다 트렌드가 한 발, 두 발 앞서 있는 유럽이라든지 미국, 일본 등의 제품들을 시간 날 때마다 많이 보는 수밖에 없어요. 중국은 한국에만 수출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선진국으로도 수출을 하기 때문에 트렌드가 앞선 제품들도 분명 중국 내에서 제작 및 판매되고 있을 거예요. 단지 우리가 그 트렌드를 보는 안목이 없어 놓치고 있을 뿐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안목을 키울 수 있는 사이트들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곳에 돈이 있다는 거 아시죠? 자, 그럼 반대로 우리처럼 안목이 없는 평범한 사람의 기준으로 소싱을 성공적으로 하는 방법,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것만 잘해도 월 4에서 5천까지는 그냥 갑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처음 판매할 상품을 소싱하게 되면 무작정 남들이 잘 파는 상품을 카테고리 관계없이 다 샘플링 하려고 합니다. 10개 중에 한두 개만 걸려라는 식이죠. 물론 운 좋게 터질 수는 있어요. 유지가 힘들 뿐이죠. 이런 방법으로 소싱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만약 A부터 I까지 여러 상품들 중에서 방한용품, 수납용품, 차량용품, 크리스마스 용품까지 이제 소싱을 한다고 해볼게요. 그 중에서 B와 D 제품이 터졌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매출이 터졌다는 건 일단 해당 제품이 시즌 상품이라면 트래픽의 상승 곡선에 이제 편승하게 된 것이고, 사계절 상품이라면 기존 수요를 어느 정도 가져온다는 말이겠죠. 네, 다 좋습니다. 당장의 매출이 올라가니까요. 문제는 시즌의 끝자락에서는요, 또는 가격 경쟁이 발생했을 때는요, 대처가 안 되실 거예요. 그럼 또다시 다른 상품을 찾기에 급급하게 됩니다. 운 좋게 새로 찾은 제품이 매출을 이어가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죠. 이런 과정이 이제 반복되다 보면 힘이 빠질 수밖에 없고 계획이란 것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장사에서 사업의 단계로 확장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로로 카테고리를 펼쳐 소싱하는 것보다 하나의 카테고리에서 깊이 있게 소싱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생활건강 카테고리는 수납용품으로 정했다면 용도나 재질, 사용처 등으로 나눠서 이렇게 깊게 소싱을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소싱한 4가지를 테스트 판매해 본 결과 플라스틱 리빙박스가 가장 잘 나간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서 획득한 고객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 고객층이 누구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같이 구매할 것 같은 상품을 미리 한 발 앞서서 소싱을 하는 거죠. 30, 40대 여성이 주 고객층이니 이제 주방용품으로 확장을 시킬 거잖아요. 그럼 주방에서 수납용품이란 특성을, 효용 가치는 가지고 있는 상품들 중에서 어떤 제품을 소싱할지를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주부들이 많이 쓰는 주방 팬트리 수납함을 미리 소싱해 두는 거죠. 이런 구조로 진행했을 때 한 개의 제품으로 이제 매출 등락이 결정되기보다는 제품끼리 상호 보완하거나 또는 이제 뭐 합배송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서 객단가 및 매출이 동반 상승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확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 D1, D4 이 단계에서 판매량이 저조한 제품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카테고리를 확장해 보면 됩니다. 이런 거죠. 원래 해당 제품의 효용 가치는 수납 정리용품이지만 사용처를 집에서, 주방에서 이제 차량으로 이동시켜 보는 거예요. 그럼 한 상품으로 소품 정리함, 그리고 트렁크 정리함, 이 2가지 카테고리로 등록이 되겠죠. 노출 구자가 늘었으니까 유입도 당연히 늘어날 거예요. 판매 확률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처럼 소싱에 실패했다고 해서 당근으로 제값도 못 빨고 털거나 재고로 방치해 놓는 게 아니라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죠. 그 아이템을 다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집요하게 계속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제가 늘 말하는 이 킬링 아이템 있죠. 즉 메인 아이템은 가로축에서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온 게 아니라 한 상품군에 대한 깊이 있는 시장 조사와 이제 판매 테스트를 통해 얻은 인사이트에서 발견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 방법으로 소싱을 했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이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장 조사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질 뿐더러 키워드, 카테고리 확장성 또는 유연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전문몰 느낌의 큐레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플랫폼을 확장하실 때 기획전이나 딜 선정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거기다 객단가 상승 및 매출이 안정적으로 이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사업이 확장될 수도 있고, 이 기반으로 브랜딩을 위한 포지셔닝까지 가능합니다. 느낌 오시나요? 지금 생각나는 상품 아무거나 바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제일 상위에 노출되는 판매자 스토어를 들어가 보면 그 제품과 관련된 제품들로 이제 큐레이션 되어 있는 경우가 90%가 넘습니다. 대부분의 빅파워 프리미엄 셀러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취급하는 상품 단가에 따라 등급만 나뉠 뿐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킬링 아이템은 소싱의 너비가 아닌 깊이에서 나온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어떤 상품을 소싱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께 이런 제품이 좋다, 막 저런 제품으로 해보세요라고 딱 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자가 검진을 먼저 해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무작정 소싱에 들어가기에 앞서 나를 둘러싼 이런 환경과 조건들에 대해 먼저 검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판매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생뚱맞거나 잘 알지도 못하는 제품을 소싱하려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이런 거죠. 내가 취급하려는 제품이 내가 그간 쌓았던 커리어나 전공에 관련된 제품이라면 이해도는 물론이고 인맥을 통해 제조사나 판매처까지 자동으로 확보가 될 수 있잖아요. 이런 건 노력한다고 또는 뭐 돈이 많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다 내 업무 환경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소싱하려는 제품이 아무리 마진이 좋더라도 내가 집에서 일하는데 부피가 큰 제품이라면 보관 및 핸들링이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3PL이나 사무실, 창고를 구하는 비용까지 만약에 마진에 고려하게 되면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은 상품이 될 수도 있겠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업을 지속 가능한가입니다. 지속성은 이 일이 재미있냐 없냐로 판단이 돼요. 사업이 뭐 장난이냐 재미로 판단하게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만나온 성공한 대표님들은 일에서 재미를 찾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쇼핑몰을 시작하면 주변인들로부터 뭐 파세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 이때 내가 판매하는 제품을 떳떳하게 말하고 설명하는 게 재미있다면 매출이 나지 않더라도 성과가 날 때까지 지속 가능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대로 내 아이템을 말하기가 꺼려지고 안 물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매출이 아무리 높더라도 이 업을 지속 유지하기가 어렵겠죠. 이처럼 소싱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들어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이지만 놓치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지금까지 소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사실 소싱에 대해 하나부터 막 10까지 다 얘기하자면 몇 날 며칠 풀어도 다 못할 정도로 할 말이 많지만 1688을 통해 수입을 진행하는 분들에 맞춰 최대한 중요한 부분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입 방법이나 배대지 주문 방법, 수입 비용 계산에 대해서는 기존에 이미 올려놓은 영상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전 영상들을 꼭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렇게 소싱한 제품을 어떻게 등록하고 또 상세 페이지는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거기다가 바로 적용 가능한 몇 가지 팁들과 핵심 노하우까지 빵빵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돈블링이었습니다. 안녕. They tell me that I'm never gonna make it. They want me to do something that could make sense. They hate when I keep dreaming I'll be famous, but I don't give a fuck, I'ma keep chasing. I got all this potential that's deep inside of me, but they hate when you're successful cause they try to be